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렸던가. 그러나 수고한 보람이 있었다. 수확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작이었다. 일이 힘들 때도 있었다. 농기구는 인간에게 맞게 고안된 것이어서 동물들에게는 맞지 않았다. 뒷다리로 서서 사용해야 하는 기구들을 동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장애였다. 그러나 돼지들은 아주 영리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냈다. 말들만 하더라도 밭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으며 풀을 베고 갈퀴질하는 일은 존스와 일꾼들보다 훨씬 나았다. 돼지들은 사실상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월등히 많은 그들이 지휘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복서와 클로버가 몸에 제초기와 썰애를 묶고 풀밭을 돌아다니면 돼지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라다니며 경우에 따라 이랴 동무, 허이, 뒤로 동무 하고 소리쳤다. 제일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건초를 뒤집고 모으는 일을 했다. 오리와 암탉들까지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리로 작은 풀 몇 가닥씩이라도 날랐다. 마침내 그들은 존스와 그 일꾼들이 평소에 하던 것보다 이틀이나 빨리 수확을 마쳤다. 게다가 이제껏 농장이 거둬들였던 수확 중 최대였다. 버려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암탉과 오리들이 예리한 눈으로 건초 한 줄기까지 모두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의 어떤 동물도 풀 한 입 훔쳐먹지 않았다. 그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음식은 한 입 먹을 때마다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인색한 주인이 나누어 주는 먹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생산한 진짜 그들 자신의 먹이였기 때문이다. 쓸모없이 기생하는 인간이 사라지자 모두에게 먹을 것도 더 많이 돌아갔다. 여가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여가 시간도 더 많았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예를 들면 가을이 되어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농장에 탈곡기가 없어서 아주 옛날식으로 곡식을 발로 밟아 털고 입으로 불어 결을 제거해야 했다. 영리한 돼지들과 힘센 복서는 언제나 동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의 경탄의 대상이었다. 그는 존스 시절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말 3마리 목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힘센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항상 일이 가장 힘든 곳에서 밀고 당기고 하였다. 그는 어느 젊은 수탉에게 다른 동물들보다 30분 일찍 자기를 깨워달라고 해서 하루 정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원 노동을 했다. 모든 문제에 대해 그는 한결같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소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모든 동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했다. 예를 들어 암탉과 오리는 수확할 때 흩어진 나달들을 모아 옥수수 10마를 건졌다. 도둑질하는 동물도 없었고 자기 배급량에 대해 불평하는 동물도 없었다.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싸우고 물어뜯고 질투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게으름을 피우는 동물들도 없었다. 아니,
거의 없었다. 사실 몰리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했고 발굽에 돌이 끼었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일을 일찍 그만두곤 했다. 고양이의 행동도 조금 유별난 데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동물들은 곧 알게 됐다. 고양이는 몇 시간이고 사라졌다가 식사 때나 일이 끝난 후인 저녁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언제나 너무도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면서 다정하게 그르렁거렸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나귀 벤자민 영감은 반란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존스 시절 때처럼 여전히 느리고 고집스럽게 일했다. 꾀를 부리지도 않았고 일을 더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반란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존스가 없어진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자네들 중 누구도 죽은 당나귀를 본 적이 없을 게야. 라고 말할 뿐이어서 다른 동물들은 이 아리송한 대답에 만족해야만 했다. 일요일에는 작업이 없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아침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에는 매주 빠짐없이 거행되는 의식이 있었다. 먼저 기를 개양했는데 그 기는 스노우볼이 마구를 넣어두는 곳에서 존스 부인의 낡은 녹색 식탁보를 찾아내 거기에 흰색으로 발굽과 뿔을 그려 넣은 깃발이었다. 이 깃발은 매주 일요일 아침 농가 앞마당에 있는 기대에 개양되었다. 스노우볼의 설명에 따르면 깃발의 녹색은 영국의 푸른 초원을 나타내고 발굽과 뿔은 모든 인간을 마침내 타도하고 수립될 미래의 동물 공화국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깃발 개양이 끝나면 모든 동물들은 집회라는 명칭의 전체 회의를 하기 위해 큰 헛간으로 몰려갔다. 집회에서는 다음 주에 할 일을 계획하고 결의안을 제출해 토론했다. 결의안을 내놓는 것은 언제나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표현하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결의안을 생각해낼 줄은 몰랐다. 토론에서 단연코 가장 적극적인 것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었다. 그러나 이들 둘의 의견은 결코 일치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 중 하나가 어떤 제안을 하건 다른 하나는 어김없이 반대를 했다. 일할 나이가 지난 동물들의 요양지로 과수원 뒤쪽에 있는 작은 목장을 따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도 안건 자체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물들의 정확한 은퇴 연령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집회는 늘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후는 여가 시간이었다. 돼지들은 마구를 보관하는 곳을 자신들의 본부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저녁마다 농가에서 가져온 책들로 대장간일, 목수일, 기타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했다. 스노우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소위 동물위원회를 조직하는 일로 바빴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했다. 그는 암탉들의 달걀 생산위원회, 암소들의 꼬리 청결동맹, 야생동무 재교육위원회와 양들의 흰털운동 등 다양한 조직을 만들었고 읽기와 쓰기 학급도 편성하였다. 이 계획들은 대체로 실패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시작과 동시에 거의 곧바로 실패했다. 야생동물들은 예전에 하던 행동들을 계속했고 관대하게 대해주면
그걸 이용하려고 들었다. 고양이는 재교육위원회에 참여하여 며칠 동안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지붕 위에 앉아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참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제 모든 동물들은 동지이므로 어느 참새든 원한다면 와서 자기 발등에 앉아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새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반면에 읽기와 쓰기 수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해 가을이 되자 농장의 거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는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돼지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읽고 쓰는 능력은 이미 완벽한 수준이었다. 개들은 상당히 잘 읽을 정도로 배웠지만 7계명 이외의 다른 것을 읽는 데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염소 뮤리엘은 읽는 실력이 개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가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신문 스크랩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곤 했다. 벤자민의 읽기 능력은 어느 돼지 못지 않았지만 자신의 실력을 결코 내보이는 법이 없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읽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클로버는 알파벳을 다 익혔지만 단어를 조합하지 못했다. 복서는 알파벳 D에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갔다. 그는 커다란 발굽으로 흙에다가 A, B, C, D를 쓰고는 두 귀를 뒤로 쫑긋 젖힌 채 글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때로는 앞머리를 흔들기도 하면서 온 힘을 다해 그 다음 글자를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결코 생각해내지 못했다. 사실 그가 EFGH를 익힌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EFGH를 다 외우고 나면 앞에 ABCD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알파벳 처음 네 글자를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한두 번씩 그 네 글자들을 써보았다.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6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로 자기 이름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는 꽃 한두 송이로 그것을 장식한 다음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스스로 감탄하곤 했다. 농장에 있는 그 밖의 동물들은 A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양, 암탉, 오리 같은 머리가 나쁜 편에 속하는 동물들은 7계명도 외우지 못했다. 많은 생각 끝에 스노우볼은 7계명은 사실상 단 한 줄의 금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문장인즉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 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말에는 동물주의의 핵심 원칙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든 이 말만 완전히 이해하면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처음에는 새들이 반대했다. 자신들도 발이 2개이므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노우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동무들, 새의 날개는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지 무엇을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오. 따라서 새의 날개는 발로 간주되어야 하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표시는 손인데 손은 인간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요. 새들은 스노우볼이 사용한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축에 속하는 동물들은 새로운 금원을 외우기 시작했다.
헛간 벽 끝에는 7계명 위에 좀 더 큰 글씨로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라는 문장이 쓰여지게 되었다. 일단 외우고 나자 양들은 이 금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풀밭에 누워 있을 때면 다 같이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를 매매 소리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의 위원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린 동물들의 교육이 이미 다 자란 동물들에게 해주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초 수확이 끝난 직후에 마침 제시와 블루벨이 건강한 강아지를 9마리 낳았다.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마자 나폴레옹은 자신이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어미로부터 새끼들을 떼어갔다. 그는 마구를 보관하는 곳에서 사다리로만 올라갈 수 있는 다락에 새끼들을 데려다 놓고 그곳에 그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곧 그 강아지들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우유의 행방에 대한 의문은 곧 밝혀졌다. 돼지들이 먹는 꿀꿀이 죽 속으로 매일 섞여 들어갔던 것이다. 철 잃은 사과들이 익어가고 있었고 과수원 풀밭에는 바람에 떨어진 사과들이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당연히 이 사과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람에 떨어진 사과들을 모두 모아 돼지들이 먹게 마구 창고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점에 대해 몇몇 동물들이 투덜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모든 돼지들이 심지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기 위해 스킬러가 파견됐다. 동무들,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이나 특권의식으로 이런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 돼지들 대부분은 우유와 사과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과와 우유를 먹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를 쓰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농장의 전체 경영과 조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와 사과를 먹는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돼지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존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동무들. 스큘러는 좌우로 폴짝폴짝 뛰고 꼬리를 흔들면서 거의 호소하듯이 외쳤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은 분은 없겠죠? 이제 동물들이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존스가 돌아오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고 보니 동물들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돼지들의 건강 유지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래서 우유와 바람에 떨어진 사과는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모두 동의했다.